안녕하세요. 그루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3회 실기 기출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계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죠. 별 3개 정도. 타당도는 뭐예요? 검사 결과 정확성이죠. 그래서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내준구 기억하셔야죠.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구수변류 준공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변별 타당도가 있고 요인 분석이 있다. 준거 타당도에는 뭐뭐가 있어요? 공인 예측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이 준거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가 특정 준거라는 것은 준거 검사가 되겠죠. 준거 검사가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기준이 되는 검사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준거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검사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준거 검사는 뭐겠어요? 이 검사와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기존의 검사가 준거 검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준거 타당도 계수 영향 미치는 요인 세 가지 표범 신타 혹은 표신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집 오차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집 오차라는 것은 표집이 뭐예요? 표집은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표본은 샘플이고 샘플을 뽑아내는 행위가 표집이죠. 샘플링. 그래서 표집 오차라는 것은 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표집 오차가 크면 준거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표집하면서 발생하는 오차가 크면 준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언제 표집 오차가 커질까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표집 과정의 오차가 크다는 거겠죠. 혹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표집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구성할 때는 적당한 수 이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합니다. 2번 범위의 제한. 범위를 제한하면은 준거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자, 자료들이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의 일부 범위만을 포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루잠 컴퍼니가 있어요. 그루잠 컴퍼니에서 채용 시험을 봐요. 직무적성 검사를 보는데 직무적성 검사에서 준거 타당도 계수를 측정해요. 근데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랑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랑 어떤 경우가 준거 타당도가 더 높을까요? 네,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 계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준거 타당도 낮아진다. 다음,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준거 측정치가 뭐예요? 준거 측정치, 준거 검사로 측정한 값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검사로 얘기하면은 기준이 되는 검사, 준거 검사의 결과값이 준거 측정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준거 검사의 결과값의 신뢰도가 낮으면 당연히 검사의 준거 타당도도 같이 낮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준거 검사 결과값의 타당도가 낮으면은 어때요? 검사의 준거 타당도 계수도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바로 개념 준거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가 우울 검사를 개발을 해서 다른 그 준거 검사와 비교를 해서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려고 해요. 근데 이 기존의 검사가 우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새로 개발한 검사의 준거 타당도도 낮아지게 되겠죠.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범 신타, 표신타. 네, 요건 출제 빈도가 별 2개 정도 되고요. 2022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 네, 양적 측정 도구는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 도구죠. 대표적으로 객관적 검사, 네,
이렇게 1, 2, 3, 4 중에 선택하는 이런 양적 측정 도구가 대표적이 있고요. 질적 측정 도구로는 뭐 세 가지 아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질적 생계 카드, 생애 진로 사정, 직업 가계도, 직업 카드 분류.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 이론 기반한 것이죠. 상담자,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직업 가계도는 뭐예요? 네, 가계도. 이렇게 가족 계통, 가족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유전 공부할 때, 혈액형 공부할 때처럼 이제 가계도를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직업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내담자의 가계력을 알아보는 도구다. 직업 카드 분류는 직업 카드를 분류하는 거죠. 직업이 적혀 있는 카드를 내담자한테 보여주고 좋음, 싫음, 모르겠음, 중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직업 카드를 분류하도록.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선호 흥미를 측정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직업 선호 흥미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내담자의 직업에 대한 동기, 가치도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 카드. 3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방 경직성이 되는 이유를 4가지 쓰시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이제 원인,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하방 경직성이 되는 이유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게 다 원인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 별 5개의 출제 빈도고요. 하방 경직성의 원인은 5가지까지 출제가 됐기 때문에 5가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 하방 경직성은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임금 하방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하방 경직성이란 뭐냐? 임금이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되어 있다. 잘 내려가지 않는다. 한 번 오르면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원인 무엇이냐? 임금이 잘 안 내려가는 이유,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은 임금이 이제 내려가는 걸 막는 요소가 되는 거죠. 쟁의 행위를 통해서.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임금을 내리려고 하면 우수한 노동자들은 어떻겠어요? 기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노동자의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명목임금을 더 중시하는 거죠. 명목임금에 초점을 두는 현상. 이것을 화폐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이런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명목임금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0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5%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105만 원에 이제 초점을 더 둔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 임금은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실질 임금은 내린 거잖아요. 하지만 노동자는 명목임금을 실질 임금보다 중시하는 이러한 화폐 환상 때문에 임금은 이제 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기 근로 계약 역시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로 근로 계약을 하면 근로자한테 자 이번만 좀 봐주세요. 올해만 좀 임금 좀 내렸다가 다음에 더 올려줄게요. 이게 되는데 장기로 근로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맺은 계약이 쭉 가잖아요. 길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내리는 계약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근로 계약 역시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임금 하방, 최저 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4번 직업 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 생애진로 사정이죠.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를 쓰시오. 여기서는 4가지를 그냥 쓰면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계속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설명까지 정리를 해볼 거고요. 반드시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빈도 별 5개 정도. 그래서 통째로 암기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이란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자,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는 진전강요예요. 진전강요. 그래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이다. 진로 사정은 직업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여가 활동을 사정하는 것이고요. 사정한다라는 것은 조사한다라는 의미죠. 조사하고 결정하다.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는 내담자의 하루 생활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점과 장애, 내담자의 강점 장애 알아보는 거죠. 요약, 내담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약함으로써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목표 성취를 자극한다. 요약. 그래서 진전 강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요 생애진로 사정 구조와 함께 같이 통째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진전 강요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고 객관적 유가. 객관적 유가는 뭐예요?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죠. 그래서 객관적 하면은 객관적 정보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유 하면은 유능성이죠. 내담자의 유능성 기술에 관한 내담자 자신의 평가, 그리고 상담자의 평가를 알 수 있고요. 가 하면은 가치관, 내담자의 가치관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가 직업 교육 하면은 요 생애진로 사정에서 진로 사정 있죠?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이 바로 여가 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 직업 경험, 교육 및 훈련 경험. 요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 여가 직업 교육만 별 2개고 요 나머지 부분은 별 5개의 출제 빈도였으니까요. 통째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를 설명하시오. 요 2가지 각각 설명하는 문제 19년도에 출제되고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발달적 직업 상담은 수퍼죠. 수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수퍼하면 진로 발달 단계 5단계. 기억나시나요? 성탐 화교세였죠. 이 성탐 화교세, 진로 발달 5단계는 진로 발달을 무엇과 함께,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 발달을 설명한 것이 그 수퍼의 진로 발달 5단계였잖아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진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이렇게 생애 발달 단계 그리고 진로 성숙도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로 자서전, 의사결정 일기 기법도 이제 내담자의 이런 생애 발달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진로 자서전 보시면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입니다. 과거에 내담자가 내렸던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게 진로 자서전. 진로에 관한 자서전이죠.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진로 자서전은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 일기는 현재의 의사결정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았어요. 별 1개인데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심리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점 3가지. 투사적 검사는 장점, 단점을 각각 3가지씩은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기존에 출제된 게 장단점 3가지씩.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 두시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별 4개 정도 출제 빈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투사적 검사라고 하면 이제 모호한 자극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내담자에게.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잉크 반점이라든가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자극을 제시를 해주고 내담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측정하는 것이 투사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방독풍무, 단점은 신체검사 결과입니다. 방독풍무, 신체검사 결과. 그래서 방독풍, 방어가 어려워요. 독하면은 독특한 반응, 풍부한 반응 얻을 수 있고요. 무의식적 반응을, 무의식적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신체검사 결과입니다. 신체검사,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제 모호한 자극으로 수검자의 이런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목적이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는 게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채점 해석도 어렵겠죠. 그리고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객관적 검사는 그냥 정해진 보기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 결과의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 이것도 표준화된 검사는 이제 결과 비교가 쉽죠.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주관적 검사는 개인 간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반대로 이 신체 검사 결과는 객관적 검사의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7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네, 요거는 달달달달 암기하셔야죠. 출제가 너무 많이 된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 네, 들어갑니다. 바로 정답을 들어가면, 자, 탐색 전환 행동, 탐전행, 부처 탐색 전환 행동, 부처 탐전행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 단계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개방, 흥미 적성 탐색. 그래서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전환 단계는 중기 단계. 그래서 가치를 명료화하는 단계입니다. 전환이라고 하면 생각이나 가치관을 전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이런 피드백, 서로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 생각 등의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단계다. 가치를 명료화하는 단계. 다음 행동 단계. 네, 상담 말기 접어들면 이제 실제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다. 부처 탐전행. 그래서 부처 탐전행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고, 부처가 영어로 도살자예요. 그래서 도살자는 어떻게 해요? 탐색을 하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탐색 전환 행동. 끝.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단기 생산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 단위, 최적 고용량을 구하래요. 이윤 극대화. 네, 이윤 극대화 하면은 바로 한계 생산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한계 생산이란 얘기는 문제에서 1도 안 나왔지만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오면은 네, 한계 생산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의 단위 임금은 150원, 생산물 단가 100원이다. 자, 한계 생산. 한계의 개념은 마지널이죠. 영어로 마지널인데 단위당 증가량을 말합니다. 단위당 변화량, 단위당 증가량. 즉,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면 단위당 생산량의 변화량. 어떤 단위당? 노동 한 단위당. 그래서 노동 투입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이다. 자, 노동 투입량이 0명일 때 생산량 0개예요. 여기서 노동 투입량을 1명 늘렸어요. 1명을 추가 투입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은 몇 개죠? 2개. 그래서 노동 투입이 1명일 때 한계 생산은 2개이다. 다시 1명일 때 2명으로 노동 투입량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의 변화량은 몇 개예요? 2개 증가했죠. 노동 투입량이 2명일 때 생산량의 변화량은 2개다.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2일 때 한계 생산은 2개. 네, 이렇게 한계 생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한계 생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계 생산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한계 생산이 2개인데 2개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2개에다가 그 가격을 곱하면 그 한계 생산의 가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한계 생산에는 규칙이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2개였고 여기서 2개였고 3개가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한계 생산이 1.5, 0.5, 0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은 노동력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도 줄어들게 되겠죠? 한계 생산이 줄어드니까. 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계 생산 가치가. 네, 한계 생산 가치는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다. 가로축이 이제 노동량이에요.
노동 공급량이 되겠죠. 노동량. 그리고 세로축은 임금.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는 노동량 투입이 증가할수록 점점점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임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 그림 여러분들 어디선가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네,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요 한계 생산 가치는 이제 수요 곡선의 형태를 띠고 비용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과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 지점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한계 비용이고 요거는 한계 생산 가치고 요거는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한 가치가 비용보다 크잖아요. 이만큼 더 크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되는 거죠. 자, 노동량을 조금 더 늘렸어요. 요 지점으로 가볼게요. 요 지점에선 어때요? 한계 생산의 가치가 요만큼의 가치가 있고 비용은 요만큼 썼어요. 그러면 남는 거 요만큼 뭐예요? 이윤이 이만큼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요 지점 만나는 지점으로 가볼게요. 요 지점까지 노동 공급을 늘렸어요. 요만큼 투입을 한 거죠. 자, 요 지점에서는 어때요? 한계 생산 가치, 그러니까 증가하는 가치와 비용이 같아져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다. 노동 공급량을 좀 더 늘렸어요. 요 지점까지. 그러면 요 지점은 어때요? 여기가 비용이 되고 여기가 한계 생산 가치잖아요. 자,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가치가 요만큼이고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네, 이윤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지점에서는. 좀 더 노동 투입을 늘려본다면 요 지점까지.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 커지고 한계 생산 가치는 더 낮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윤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진이라면 어디까지 노동 공급을 늘리겠어요? 어디까지 늘리겠어요? 자,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노동 공급을 늘리겠죠. 요게 다 이윤이니까. 근데 요 지점 이후부터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겠죠.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이란 한계 생산 가치가 비용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설명입니다. 노동 비용이 여기서는 이제 단위당 임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 생산 가치와 단위당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을 늘리게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 들으시면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또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계 생산물 가치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늘어나는 가치잖아요. 증가하는 가치죠.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얻는 늘어나는 가치. 그리고 단위당 임금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한 명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익과 늘어나는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고 한계 생산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고요. 여기도 2개가 되고 여기는 3개가 되죠? 1.5, 0.5, 0. 네, 이렇게 한계 생산이 됐고 한계 생산 가치를 그러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계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죠. 제품 가격 얼마였어요? 100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200원. 곱하기 100, 200. 곱하기 100, 300. 네, 100 하면 150이 되고요. 0.5에 100 곱하면 50. 그리고 여기는 0이 된다. 그러면 이 한계 생산 가치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수익이 어때요? 비용이랑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 투입을 늘리면 된다. 그래서 증가하는 비용 얼마예요? 단위 임금 150원이죠. 그 150원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력 투입을 늘린다. 요 지점이네요. 네, 150이 되는. 그래서 4명까지 투입을 하면은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별 4개 정도 빈도인데, 네, 그냥 포기하진 마시고 조금 이해가 된다 싶으시면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번 REBT, 네,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REBT의 ABCDEF 모델, 네, 이것도 출제가 빈번하게 되죠. 별 5개 출제 빈도 문제 꼭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미를 쓰고 설명하시오. 여기서는 이제 ABCDEF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요 REBT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3회 15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ABCD 모델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REBT에서 중요한 거, 자주 출제되는 거, 3가지 당위성 있었죠. 네,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3가지 당위성. 별 4개 출제 빈도입니다. 이 2가지는 REBT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DEF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A는 선행사건이죠. 액티베이팅 이벤트.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행사건이고요. 이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체계가 형성이 되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 어때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 네. 그래서 행동,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하죠.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걸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효과죠. 합리적 신념과 같이 논박에 의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 행동의 변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로 인한 느낌, feeling입니다. 네, 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태도를 F,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0번 진로성숙도 검사, CMI, 네, 태도척도 3가지. 자, 진로성숙도 검사는 태도척도가 있고 능력척도가 있죠. 태도척도는 5가지 쓰고 설명, 능력척도는 3가지 쓰고 설명까지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CMI는 출제 빈도가 별 5개, 출제 빈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요. 태도척도 5개, 능력척도 3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독성 타결 평정 목계문, 참독성 타결 평정 목계문. 그래서 참고로 진로성숙도 검사는 누구였죠?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크라이티스입니다. 진로성숙도 검사. 태도척도는 참독성 타결,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결정성. 참여도라는 것은 내가 진로 선택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래서 예시 문항이에요,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진로 선택에 신경 쓰지 않겠다. 네, 참여도가 낮은 걸 나타내죠. 독립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향이라고 하면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그래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바가 없다. 사전 준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타협성, 욕구와 현실,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 내 능력이나 주변에 이제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타협하는 정도겠죠. 결정성이라는 것은 확신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독성 타결. 다음 능력척도는 평정목계문, 자기평가,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직업정보, 직업정보 획득, 평가하는 능력. 목표 선정은 이제 목표를 선택해서 직업 선택을 하는 능력이죠. 계획은 목표 선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능력. 문제 해결은 직업 선택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참독성 타결, 평정목계문 암기하시고요. 11번 직무분석 자료 활용 용도 4가지 쓰시오.
네, 직무 분석 자료 활용 용도는 6가지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출제 빈도 별 4개 정도, 높은 편이죠. 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직무 분석은 무엇이냐?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조건을 조직적으로 밝히는 절차. 다시 직무 내용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밝히는 과정이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서는 결과물이 뭐였어요? 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가 결과물로 나오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결과물은 직무 명세서였습니다. 네, 필기에서 다 했는데 잊어버리셨나요? 네, 어쨌든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 직무 분석이죠. 반면에 직무 평가는 뭐였어요? 직무 평가는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직무가 우리 회사에서 더 중요한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직무 평가.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랑 평가를 잘 구분을 하시면은 직무 분석 자료의 용도를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무 분석 결과 모교 배치돼서 평평하네요. 자, 모교 배치, 모집 및 선발, 직원 모집 선발할 때 직무 분석 자료 있으면 직무에 대해서 설명 안내할 수 있잖아요. 교육 및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직원 교육 훈련이겠죠? 그리고 직원 배치, 경력 개발에 있어서도 직무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직무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무 평가.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구분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엄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거는 이제 인사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인사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직무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한 상대적 순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직무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도가 높고, 어떤 직무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도가 낮고, 요거를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직무평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직무평가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직무 분석 자료를 갖고 안전관리,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교 배치돼서 평평하다. 모교 배치 평평하다. 12번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현실기의 3단계 하위 단계 쓰고 설명하시고. 네, 먼저 긴즈버그는 이제 진로 발달 이론을 말하는 거죠.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은 어때요? 최초의 이론이라고 했어요. 최초의 어떤 이론?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 선택을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긴즈버그의 이론을 수정, 발전시킨 것이 바로 수퍼의 직업선택 이론이죠. 그래서 긴즈버그는 이렇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 3단계로 이제 직업선택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즈버그 최초여서 최초여서 환장해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근데 여기 최초라는 거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최초의 발달적 관점에서의 직업선택 이론이다. 그래서 최초라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환상기 어린 시절이죠. 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직업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잠정기에 돌입해요. 잠정기는 잠정적으로 현실적이 된다. 환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잠정적으로 현실적이 되니까 잠정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실기가 되면 청소년기, 그리고 그 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기. 문제는 이 현실기의 3가지 하위 단계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기는 탐구특이에요. 탐구특. 여기에 흥능가전, 탐구특 돼 있는데 흥능가전은 이 잠정기의 단계고 탐구특은 현실기의 단계죠. 그래서 탐색, 구체화, 특수화 단계가
현실기의 하위 단계다. 그래서 먼저 탐색 단계라고 하면 직업 선택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겠죠. 구체화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직업 선택에 몰두하는 단계. 특정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몰두한다. 특수화, 정교화 단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단계죠. 그래서 정교화된,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특수화 단계. 그래서 탐색, 구체화, 특수화 단계를 통해서 점점 더 세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흥능가전 탐구특 13번 직업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3가지. 직업상담사의 자질은 5가지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딱 이렇게 적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질들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상담 업무에 결함이 없는 성격, 그리고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태도, 자신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직업 상담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능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직업 정보 분석하는 능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이렇게 상담사 성수동에 사는 이기분 상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동에 살아요, 상담사가. 그래서 성수동 이기분 상황. 네. 14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만 쓰시오. 네, 이 산업 분류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까지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니까요. 별 4개 정도 빈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산업 결정 방법 생수주, 계기산, 휴청설, 단보, 중복. 네, 무슨 말이냐? 자, 앞의 문제에서는 표준 직업 분류, 직업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는 산업을 분류하는 문제죠. 자, 산업 활동을 가지고 어떤 산업에다 분류하냐, 요거를 정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생산 단위 활동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수주. 다음, 요 원칙대로 결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으면 종업원수, 노동시간, 임금, 급여액, 설비 이런 것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체를 달리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농업을 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스키용품을 대여하고 있어요. 스키용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 산업을 분류를 해야 되냐. 자,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해당 산업을 분류합니다. 다시, 계절에 따라 다른 경우는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서 어떤 기간이죠?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으로 분류를 한다. 네, 그래서 계기산. 다음, 휴청. 휴업 중 또는 청산 중인 사업체. 이럴 때는 어떻게 분류해야겠어요? 휴업하기 이전, 자산 청산하기 이전에 그 영위하던 산업을 가지고 산업 분류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설립 중인 사업체는 어떻게 써요? 상식적으로 설립 중인 사업체는 설립한 이후에 그 영위할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겠죠. 다음,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라고 하면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 예를 들어 그루잠전자가 있습니다. 그루잠전자의 보조 단위라고 하면 그루잠전자에서 연구개발 부서가 있고 생산 부서가 있을 거고 영업 부서, 경영관리 부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런 각 부서들은 어때요? 그루잠전자의 1개 부서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루잠전자의 생산 부서가 그 그루잠전자의 1개 부서로 포함되는 거지 따로 산업 분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보조 단위, 본부 본사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부 본사, 대기업들 따지면 지주회사가 되겠죠.
네,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회사, 그루잠전자, 그루잠교육, 네, 이런 여러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본부, 본사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그래서 네, 그루잠주 해서 지주회사가 따로 있듯이 네, 이렇게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네,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보, 중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내용은 읽으면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는 내용인데 이제 암기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네, 15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와 분류 원칙을 쓰고 각각의 순서대로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출제 빈도 별 5개, 다수직업 종사자. 자, 요거는 취수조 다수원칙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수조 다수원칙. 그래서 다수직업 종사자라는 것은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시간이 가장 긴 직업을 우선으로 분류를 하고요. 요걸로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수입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직업을 결정합니다. 이걸로도 결정이 안 되면 조사 기간, 조사 당시에 가장 최근의 직업을 원칙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취수조 다수 원칙 정리를 하시고요. 이 다수 직업 종사자 원칙 말고 또 별 5개 같이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있죠. 이제 포괄적 직무에 대한 분류 원칙,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그래서 포괄적 주체생 요거 정리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링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회에 12번 문제로 이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 요것도 이제 별 5개 문제 정리 안 되신 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16번 심리검사는 검사 내용에 따라 능력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성능 검사가 있고요. 습관적인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 성향 검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성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6가지. 네. 그래서 성능 검사라고 하면 극대 수행을 극대로 하게 하는 거죠. 극대 수행을 하게 하는 검사가 성능 검사고, 성향 검사는 습관적 수행, 우리의 성격, 태도와 관련된 것이 성향 검사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성능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6가지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웨이즈가 웩슬러 성인지능 검사예요. 웨이즈, 위스크는 아동용이에요.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 그리고 GATB는 일반 적성 검사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 검사, 표준 학력 검사, 토익, 스탠포드 비내 지능 검사. 이렇게 좀 능력, 극대 수행을 요하는 검사들이 성능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쓰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외에 다른 검사들도 많이 있겠죠. 혹시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다가 기억이 안 난다, 뭐 한 3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K를 붙여서 K 웨이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K 웨이즈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로 써서 글씨가 엉망인데 이렇게 K 웨이즈 또는 K 위스크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요 K는 뭐냐면 한국판이죠. 그래서 웨이즈, K 웨이즈, 위스크, K 위스크.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고 집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시면 정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17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에 작업 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작업 강도. 작업 강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가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에요. 아주 힘든 강도죠.
그래서 아가, 이 구분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가 하면은 아주 가벼운 작업부터 가벼운 작업, 그리고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그래서 아가 보는 게 보통 힘든 강도가 아니라 아주 힘들다. 이렇게 강도 구분을 먼저 작업 강도의 구분을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정의 내용에서 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요게 아주 가벼운 작업의 정의죠. 그 다음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 들어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그 다음 보통 작업은 20kg이에요. 그래서 48에 20, 40 플러스가 요 내용이에요. 48에 20, 40 플러스는 40kg 이상. 그래서 48에 20, 40,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여기 들어갈 숫자들은 어때요? 딱 절반이죠. 8의 절반. 여기는 20kg의 절반이니까 10kg가 되겠고 여기는 20이 되겠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40kg, 20kg. 그 다음 40kg 이상 들어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래서 48에 20, 40 플러스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표집 절차의 오류의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집 절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표집 오차는 완절면입니다. 완절면, 표집 오류죠, 오류. 완절면. 그래서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이 있는데요. 자, 완곡화라는 것은 정규분포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이렇게 좀 더 완곡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고요. 절미법, 편포의 꼬리를 잘라낸다.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어야 하는데 한쪽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요 꼬리가 긴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뭐 완곡화, 절미법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뭐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자료에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료에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꼬리가 아주 작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자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환산법 보시면 각 점수의 100분위를 구하고요. 그 100분위에 해당하는 Z점수를 찾는 방법이 면적 환산법이다. 그래서 Z점수라는 것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로 표준화한 점수가 Z점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Z점수는 표준화한 점수다. 다시 말해서 정규 분포일 때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찾아서 이렇게 조정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절면, 완곡화, 절미법, 면적 환산법 여기까지 해서 2024년 3회 기출문제까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